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1984 지은이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벵골주에서 영국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튼 학교에 들어가 장학생으로 공부하다 졸업을 했습니다.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뼈저리게 실감한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1933년에 파리와 런던에서 겪었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하고 1935년에는 버마 시절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전체주의에 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 관한 우화인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해 폐결핵의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었고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이후 작품 활동을 지속하다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인 1984를 집필했고요. 1984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루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 책 출간 후 명성을 얻은 그는 이듬해 195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부 맑고 쌀쌀한 4월의 어느 날 시계들이 13차례 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지독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가슴팍 깊숙이 턱을 묻은 채 빅토리 맨션의 유리문을 재빨리 지나갔지만 한 줄기 모래먼지 소용돌이가 딸려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현관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낡은 천깔개 냄새가 났다. 현관 한쪽 끝벽에는 실내에 걸기에는 너무 큰 컬러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폭 1m가 넘는 커다란 얼굴 하나만 동그만이 그려진 포스터로 수치 많고 까만 콧수염에 억세 보이면서도 잘생긴 얼굴을 한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 얼굴이었다. 윈스턴은 층계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보았자 부질없는 일이었다. 경기가 좋았을 때도 엘리베이터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주간에는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헤이트 위크를 대비한 절약 운동의 하나였다. 그의 집은 7층에 있었는데 39살인데다 오른쪽 발목 위에 정맥류 궤양이 있는 윈스턴은 도중에 몇 차례씩 쉬어가며 천천히 올라갔다. 층계참에 이를 때마다 엘리베이터실 맞은편 벽에서 거대한 얼굴이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동작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도록 고안된 그림이었다. 아래쪽에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낭랑한 목소리가 선철 생산과 관계된 수치들을 줄줄이 읊고 있었다. 오른쪽 벽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흐릿한 거울 같은 직사각형 금속판에서 나오는 목소리였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소리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용은 알아들을 정도였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그 기계는 화면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아예 끌 방도는 없었다. 그는 창가로 왔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체형에 마른 몸매가 당의 제복인
청색 작업복 때문에 한층 더 강조돼 보였다. 금발에다 원래부터 혈색이 좋은 얼굴인데 그 피부는 조악한 비누와 무딘 면도날 그리고 이제 막 끝난 겨울의 추위로 거칠어져 있었다. 유리창이 닫혀 있는데도 여전히 바깥 세상은 추워 보이기만 했다. 저 아래쪽 거리에서는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먼지와 종이 조각들을 소용돌이 치듯 말아 올리고 있었으며 해가 빛나고 하늘이 쨍한 청색을 띠고 있었음에도 사방에 나붙은 포스터를 제외하면 색채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다. 눈에 띄는 길 모퉁이마다 검은 콧수염이 난 얼굴이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주택 건물 전면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까만 눈이 윈스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래 거리에는 또 다른 포스터가 귀퉁이가 찢겨진 채 이따금씩 바람에 펄럭이면서 어떤 단어 하나만 언뜻 보였다 말다 했다. 저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들 사이를 스치듯 내려와 금파리처럼 잠깐씩 공중에 떠 있다가 다시 곡선 비행을 하며 날아가곤 했다. 건물 창들을 기웃대며 탐지하는 경찰 정찰기였다. 그러나 정찰기는 별것 아니었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로는 여전히 텔레스크린 음성이 선철과 9차 3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을 제외하면 윈스턴이 내는 모든 소리는 텔레스크린에 포착될 것이고 게다가 그 금속 화면의 시야 안에 있는 한 그가 내는 소리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탐지될 수 있었다. 물론 자신이 어느 특정 시간에 감시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상 경찰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떤 체계에 따라서 개개인을 도청하는지는 그저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볼 수도 없었다. 어쨌든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개인을 도청하는 일이 가능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 도청당한다고, 또한 어둠 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한다고 여기고 살아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으며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제 습관을 넘어 본능이 되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등진 채로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더라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래도 그러는 편이 좀 더 안전했다. 1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직장인 진실부의 거대하고 하얀 건물이 먼지로 덮인 풍경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바로 이게 오세아니아 지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어스트립 1의 중심 도시 런던이로군 하고 그는 희미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그는 런던이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는지를 확인시켜줄 어린 시절 기억을 뒤적여 보았다. 측면을 목재로 보강하고 창을 판지로 떼우고 지붕을 함석으로 잇고 정원 담장이 건들거리다 사방으로 주저앉는 다 허물어져 가는 19세기 주택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을까? 폭탄이 떨어졌던 자리에 석회 먼지가 피어오르고 잔해더미 위로는 분홍 바늘꽃이 우거졌으며 폭격으로 아예 큰 길이 되어버린 자리마다
닭장처럼 초라한 피난민의 판잣집들이 들어찬 모습이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떠오르는 데다 대부분 뭔지 알 수 없는 일련의 밝게 조명된 몇몇 장면을 제외하면 어린 시절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신주어로는 지인으로 불리는 진실부는 시야에 보이는 다른 모든 건축물과 전혀 달랐다. 그것은 흰 콘크리트가 반짝이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물로서 테라스 위에 테라스가 겹쳐지면서 공중으로 300m나 높게 솟아올라 있었다. 지금 윈스턴이 있는 곳에서도 건물의 하얀 전면에 우아한 글씨체로 도들새김해 놓은 당의 3대 슬로건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인 1984는 실제로 출간된 연도 1948년에서 48을 거꾸로 써서 1984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세계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이스트아시아 3개국으로 나뉘어 끝없는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은 빅 브라더가 통치하는 영국 사회주의당의 하급 당원으로 진리부라는 정부 기관에서 과거의 기록을 계속해서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은 텔레스크린이라는 모니터에 의해 24시간 감시를 당하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반원을 그리며 자리를 옮기자 진실부 건물의 수많은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지 않게 되면서 요새의 총알처럼 으스스해 보였다.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은 그를 위축시켰다. 너무나 강력한 그것은 난공불락이었다. 미사일 1000개를 퍼부어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기를 쓰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아니면 그저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를 어떤 시대를 위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소멸이었다. 일기는 재로, 자신은 증기로 화하고 말 것이다. 그가 쓴 글은 사상 경찰만이 읽을 테고 그런 뒤에는 일기의 존재도 그런 기억도 없앨 터였다. 자신의 흔적도 종이 조각에 휘갈겨 쓴 누가 쓴 것인지도 모르는 단어조차 물리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면 미래를 향해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텔레스크린에서 14차례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났다. 10분 안에 출발해야 했다. 14시 30분까지는 직장에 복귀해야 했다. 이상하게도 시간을 알리는 그 소리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았다. 그는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진실을 말하는 외로운 유령이었다. 그러나 그가 진실을 말하는 한 어떤 알지 못할 방법으로 진실의 연속성은 깨지지 않는다. 인류 유산을 지속시키는 일은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탁자로 들어간 그는 펜을 잉크에 담근 후 이렇게 썼다. 미래에게 또는 과거에게, 생각이 자유로운 시대에게,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고 외롭게 살지 않는 시대에게, 그리고 진실이 존재하고 한 번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 시대에게,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 빅 브라더의 시대,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인사를 보낸다. 자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여겨졌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행위 자체에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사상 범죄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 범죄 자체가 죽음이다. 자신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되도록 오래 살아남는 일이 중요했다. 오른쪽 손가락 2개에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다. 바로 이런 사소한 일이 그를 폭로할 수 있었다. 같은 부에 근무하는 이들 중에 밀고 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열성분자가 어째서 그가 점심시간에 뭔가를 썼는지, 왜 구식펜을 사용했는지, 대체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일을 처리할 만한 부서에 슬쩍 암시를 줄지도 몰랐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사포처럼 피부를 긁어내는 모래 같은 감촉에 암갈색 비누로 잉크 자국을 문질렀다. 그는 일기장을 서랍 속에 넣었다. 일기장을 숨기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발각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이처럼 윈스턴은 겉으로는 당에 종속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반발심에 노트를 구입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일기를 적어 나갑니다. 그럼 이 책의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윈스턴은 칸막이 자리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조명이 밝은 긴 복도 맞은편 끝에서 한 사람이 홀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까만 머리 여자였다. 그녀가 오른쪽 팔에 팔걸이 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붕대 색깔이 그녀의 제복과 같은 색이어서 먼 거리에서는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칼레이도스코프를 작동하다가 실수로 손을 밀어넣기라도 한 모양이었다. 창작과에서는 흔히 있는 사고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4미터쯤 됐을 때 여자가 뭔가에 발이 걸린 듯 비틀대더니 거의 바닥에 얼굴을 찌을 듯이 엎어졌다. 윈스턴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어쩌면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르는 고통에 빠진 인간이었다.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선 상태였다. 그녀가 붕대로 감은 팔을 깔고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이 고통을 느끼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성한 쪽 팔을 그에게 내밀었으며 그는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안색이 어느 정도 되돌아왔고 통증도 한결 덜한 듯이 보였다. 별일 아니에요. 그녀가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했다. 팔목을 좀 부딪힌 것 뿐이에요. 고마워요, 동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운차게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는 1분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거의 본능이나 다름없는 습관이 되기는 했어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은 텔레스크린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놀라움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가 여자를 부축해서 일으키는 그 1, 2초 사이에 그녀가 자신의 손에 뭔가를 슬쩍 쥐어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작고 납작한 물체였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면서 그는 그것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네모나게 접은 종이 쪽지였다. 소변기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는 손으로 더듬어 가까스로 종이 쪽지를 폈다.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적힌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잠시 당장 변기가 있는 칸으로 들어가 읽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그도 잘 알듯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일 터였다. 그런 곳이야말로 텔레스크린이 끊임없이 감시하는 곳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자기 칸막이로 돌아가 자리에 앉은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종이 쪽지를 책상에 놓인 다른 서류들 사이에 던져놓고는 안경을 쓰고 음성 입력기를 끌어당겼다. 5분만 기다리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못해도 5분은 있어야 해. 가슴 속에서 심장이 무서우리만큼 큰 소리로 두근거렸다. 다행히도 그가 하는 작업은 숫자 목록을 수정하는 평범한 일거리여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종이에 무슨 말이 적혀 있든 분명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리라. 그는 작업이 끝난 문서를 둘둘 말아서 기압식 튜브 속으로 밀어 넣었다. 8분이 흘렀다. 그는 코에 걸친 안경을 고쳐 쓰고 숨을 내쉰 다음 종이 쪽지가 맨 위에 놓인 다음 일거리를 앞으로 끌고 왔다. 그는 종이 쪽지를 폈다. 거기에는 어설프고 큼직큼직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수상쩍어 보이는 그 쪽지를 기억 구멍 속에 집어넣지도 못했다. 결국 쪽지를 구멍 속에 넣을 때는 너무 관심을 보이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그런 말이 적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줄리아라는 여자로부터 고백을 받은 주인공 윈스턴은 줄리아 역시 당의 억압에 반대하는 동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둘은 당의 감시를 피해 몰래 데이트를 즐기다가 사상 경찰에 발각되어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윈스턴은 줄리아를 배신하고 머릿속이 텅 빈 사람처럼 빅브라더를 따르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거두절미하고 털어놓았습니다. 난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배신했다오. 그녀는 반감이 섞인 눈길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곤 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협박받은 사람은 나한테 그 짓을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한테 해요. 아무개한테 대신 그걸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그저 속임수였노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고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고 진심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자신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뿐이요. 그가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소, 그가 말했다. 윈스턴은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코수염 아래 숨겨진 미소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40년이 걸렸다. 아, 모질고도 부질없는 오해였다. 저 애정어린 품속을 벗어나 고집스럽고 아집에 찬 유형의 삶을 살았다니. 술 냄새가 배인 두 줄의 눈물이 콧날 양옆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만사가 다 괜찮았다. 이제 투쟁의 시간은 끝났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 이 책은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고 외쳤던 윈스턴이 빅 브라더를 사랑한다고 되뇌이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